집안에 돈도 많으면서 왜 그렇게 쪼사하게 굴어? 차 한 대뿐이잖아.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나왔다. 그 차는 아빠가 내 30살 생일 선물로 주신 풀옵션 제네시스 G90이었다.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차를 홀라당 자기 엄마한테 넘겨버렸다. 이유는 기가 찼다. 엄마 차는 낡아서 승차감이 별로잖아. 장인어른 댁은 돈도 많으면서 뭘 그렇게 째째하게 굴어? 라고 말하는 듯한 남편의 뻔뻔한 표정을 보며 막 쏘아붙이려던 찰나였다. 상석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께서 찻잔을 내려놓으셨다. 달그락. 실목 테이블 위로 도자기 찻잔이 닿는 그 소리는 분명 작았지만 서울 평창동 저택의 다이닝 룸 안에서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내려치는 굉음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다.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수저를 쥐고 있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불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이 가족 식사의 품위를 지키려 애쓰고 있었다. 눈앞에 놓인 최고급 송이 등심구이에서는 먹음직스러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내 위장은 얼음 덩어리를 삼킨 듯 차갑게 식어 통증마저 느껴졌다. 나의 남편, 김민호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도 모른 채 냅킨으로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아내고 있었다. 저 천하태평하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에 왈칵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장인어른, 아시잖아요. 김민호는 쓴 냅킨을 대충 구겨 식탁 한 구석에 던져놓으며 말했다. 마치 방금 남에게 넘긴 게 1억 원이 넘는 최고급 세단이 아니라 유통기한 지난 홍삼 절편이라도 되는 양 가볍기 짝이 없는 말투였다. 저희 어머니 허리 디스크가 고질병이잖아요. 지난번에 수민이 차 한 번 타보시더니 시트가 딱딱해서 이틀을 알아놓으셨거든요. G90 뒷좌석에는 안마 기능도 있잖습니까? 어차피 수민이는 평소에 포르쉐만 타고 다니니까 그 차는 주차장에서 먼지만 먹을 텐데 이참에 효도 한 번 하는 셈 치는 거죠. 효도. 그 두 글자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쉰내가 풍기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보에 수놓아진 복잡한 자수 문양만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호흡이 거칠고 무거워졌다. 폐 속의 공기가 다 빠져나간 듯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흉곽이 찌릿하게 아파왔다. 그가 말한 그 낡은 차가 떠올랐다. 우리가 결혼할 때 아빠가 시댁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려고 대단 담례 명목으로 시어머니께 사들인 중형 세단이었다. 그때 시어머니는 얼굴의 주름 사이에 파운데이션이 낄 정도로 활짝 웃으며 내 손을 잡고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네 라고 했었다. 불과 지난주에도 나는 시어머니가 그 차를 몰고 동네 마트 주차 전쟁에서 승리하는 걸 목격했다. 빈주차 공간을 향해 핸들을 꺾는 솜씨가 은퇴한 체조 선수처럼 날렵했는데 허리가 안 좋다니? 그때 무릎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마치 불길한 징조를 알리는 신호 같았다. 나는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뻣뻣하게 손을 식탁 아래로 내려 잠금 화면을 풀었다. 어두운 다이닝 룸 안에서 휴대전화 불빛이 유난히 시리게 눈을 찔렀다. SNS의 특별 관심 친구세 게시물 알림이었다. 화면에 뜬 첫 번째 사진을 보자마자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사진 속의 나의 좋으신 시어머니는 새빨간 등산복 차림으로 내 G90 보닛 위에 대자로 드러누워 세상 우스꽝스러운 V자를 그리고 있었다. 배경은 그 유명한 북한산 입구 주차장이었다. 글을 읽지 않았다면 그저 미적 감각이라곤 없는 관광객 사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시선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 사진 밑에 달린 글거에 박혔다. 역시 아들밖에 없네. 엄마 허리 아픈 거 알고 며느리가 놀리는 차를 딱 가져다가 효도하네. 어휴, 승차감이 아주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복을 타고나도 그게 복인 줄 모르고 차가 녹슬도록 방치만 하던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 철들어서 다행이지. 샵사인 효자 아들 샵사인 제네시스 G90 샵사인 드라이브 샵사인 며느리는 철부지.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난 상태였다. 와, 미순 언니. 아드님 진짜 최고다. 그러게 며느리가 돈 좀 있다고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지. 역시 아들 낳은 보람이 있네. 든든하겠어. 글자 하나하나가 독을 바른 바늘이 되어
내 망막을 콕콕 찔러댔다. 어떤 사람들. 며느리는 관자놀이가 펄떡거리고 혈관 속에 피가 끓는 용암으로 변한 것만 같았다. 김민옥이 살려주겠다고 매달 시댁에 보내는 용돈이 내 월급보다 많았다. 명절이면 한우, 굴비, 홍삼 액기스까지 제일 비싼 것만 골라 보냈다. 심지어 그걸 적선이라고 느낄까 봐 회사에서 나온 복지 선물이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눈치를 봤다. 그런데 결과가 이거라니? 그들 눈에 나는 그저 철없는 현금 인출기, 언제든 털어먹을 수 있는 자원 창고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내 눈빛은 갓갈아낸 수수용 메스처럼 날카롭게 김민호를 향해 꽂혔다. 김민호.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약해서가 아니라 극한까지 억누른 분노 때문이었다. 당신, 어머니한테 차 키 넘겨줄 때 단 1초라도 생각 안 해봤어? 그 차 명의가 누구 건지? 그게 내 차라는 사실을? 김민호는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장인어른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수민아, 장인어른 계시는데 왜 그래? 고작 차 한 대 가지고. 어차피 다 한 가족인데 내 거가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 차 타고 나가면 다 당신 체면 세워주는 건데 내 체면을 세워줘. 나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온 세상 사람들한테 김민호가 아내 차 빼둬서 생색내고 아내 깎아내려서 효자 노릇한다고 광고하는 게 당신이 말하는 체면이야? 휴대전화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잇몸이 만개하도록 웃고 있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고화질 화면 속에서 비웃듯 빛나고 있었다. 김민호는 화면을 힐끔 보더니 안색이 살짝 변했지만 금세 특유의 배째라는 식의 뻔뻔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 우적우적 씹었다. 엄마도 나이 드셔서 노망 나셨나 보네. 그냥 재미로 올리신 거야? 당신도 알잖아. 엄마 친구분들 다들 자랑하기 좋아하는 할머니들인 거. 그냥 며칠 기분 좀 내시게 두면 덧나냐? 며칠 타다 질리면 돌려주시겠지? 큰일 하는 사람이 노인네랑 뭘 그렇게 따져?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기성이라는 이름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건 단순히 자동차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내 존엄에 대한 짓밟힘이자 내 인내심의 바닥을 확인하려는 도발이었다. 오늘 내가 참으면 내일은 이 집도 반지하에 사는 자기 동생한테 넘겨줄 인간이었다. 장인어른 댁은 집도 많은데 내 동생 신혼집이 필요하잖아 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 기생충 같은 탐욕에는 끝이 없었다. 나는 입을 열어 목구멍까지 차오른 시원해 라는 말을 내뱉으려 했다. 그때였다. 침묵을 지키던 아버지께서 움직이셨다. 아버지는 짙은 회색 생활 한복 차림에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환갑이 넘으셨지만 수십 년간 비즈니스 정글에서 살아남은 그 눈빛은 여전히 마주보기 힘들 만큼 형형했다. 아버지는 김민호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주 천천히 냅킨을 들어 입가를 닦으셨다. 우아하고 느릿한 그 동작에서 숨막히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다. 다이닝 룸의 공기가 진공 상태가 된 듯했다. 구석에 서서 대기하던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조차 숨을 죽이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김민호가 김치를 씹던 턱을 멈췄다. 그제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는지 그의 목을 대가 꿀꺽 움직였다. 덜 씹힌 김치 조각이 억지로 목구멍을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자, 장인어른? 그가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불렀다.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대신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평온하게 바라보셨다. 그 눈빛에는 질책이 없었다. 다만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함만이 담겨 있었는데 그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김민호를 감싸고 있는 한기였다. 수민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텅 빈 식당 안을 또렷하게 울렸다. 고기 식으면 맛없다. 식사부터 해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는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였다.
그리고 김민호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만약 지금이라도 김민호가 무릎 꿇고 사죄하며 차를 당장 가져오겠다고 한다면 어쩌면 일말의 여지가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김민호는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곡해했다. 그는 아버지가 상황을 대충 무마하려는 것, 즉 사위인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 착각했다. 김민호의 얼굴에 순식간에 의기양양한 빛이 떠올랐다. 마치 승리한 수탉처럼 허리를 꼿꼿이 펴더니 심지어 내 손등을 토닥이려고 손을 뻗기까지 했다. 들었지? 장인어른도 밥부터 먹으라시잖아. 애처럼 굴지 마. 그는 나를 타박하더니 아버지를 향해 아첨 가득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역시 장인어른은 통이 크십니다. 사실 저도 다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 부서 부팀장이 이번에 벤츠 E클래스를 뽑았지 뭡니까? 주차장에서 아주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부장인 제가 부하 직원보다 못한 차를 탈 순 없잖습니까? 비록 수민이 명의지만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니면 다들 처가 덕에 제가 잘 나가는 줄 알 테니까요.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뒤로 빼 그의 손을 피했다. 그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뻘쭘하게 멈췄다. 아버지가 고개를 살짝 기울여 처음으로 김민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식탁 위에 멋모르고 날아든 파리 한 마리를 보는 듯 했다. 호! 아버지가 짧은 감탄사를 내뱉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웃음기라곤 전혀 없는 서늘한 미소였다. 필요하니까 가져갔다. 이 말인가? 김민호는 칭찬받으려는 초등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이게 바로 자원의 합리적 재분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시니 편한 차가 필요하고 저는 부장으로서 체면 세워줄 차가 필요하고 수민이는 집순이니까 차가 필요 없고요. 이런 게 바로 물건을 제대로 쓰는 거죠. 물건을 제대로 쓴다라. 아버지는 그 말을 곱씹듯 천천히 되뇌셨다. 갑자기 아버지가 소리내어 웃으셨다. 아주 옅은 웃음이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김서방 말이 아주 일리가 있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소름 끼칠 정도로 온화한 말투였다. 자네가 그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 그리고 식탁 옆에 놓아두었던 최신형 삼성 폴더블 폰을 집어드셨다. 잠금도 풀지 않은 채 검은 화면을 손가락 마디로 톡, 톡, 톡 두드리셨다. 그 규칙적인 소리가 김민호의 심장을 겨냥하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자네의 그 부장 자리 말일세. 내가 보기엔 부팀장에게 더 필요한 것 같으니 그 친구에게 넘겨주도록 하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김민호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기괴하게 굳어버렸다. 마치 싸구려 가면이 얼굴에 달라붙은 것처럼 우스꽝스럽고 공포스러웠다. 눈은 튀어나올 듯 커졌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뻐끔거렸다.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뇌가 그 정보를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자, 장인어른? 농담도 참 하. 김민호가 마른 침을 삼키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사포로 문지르는 듯 거친 목소리였다. 농담. 아버지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화면을 열어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식당 안이 너무나 조용했기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통화 연결음과 곧이어 들려오는 상대방의 깍듯한 목소리가 내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다. 회장님, 비서실 최 실장입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힘이 있었으며 뼛속까지 밴 직업적인 냉철함이 묻어났다. 김민호의 안색이 창백하다 못해 흑빛으로 변했다. 그가 들고 있던 은수저가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지며 챙그랑 하고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 날카로운 파열음이 죽음 같은 정적을 갈랐다. 아버지는 전화기에 대고 마치 저녁 메뉴를 지시하듯 담담하게 말씀하셨다. 최 실장, 인사팀에 통보해. 전략기획부 김민호 부장, 지금 이 시각부로 해임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은 이유조차 묻지 않았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럼 공석이 된 자리는? 그 부팀장이라는 친구를 앉혀. 아버지는 의자에 널브러져 있는 김민호를 힐끔 보며 조소 섞인 미소를 지으셨다.
들으니까 차도 새로 뽑았다던데 의욕이 넘치겠어. 김 전 부장도 부팀장이 실력이 더 낫다고 인정한 모양이니 우리가 순리대로 처리해줘야지. 그게 자원의 합리적 재분배 아니겠나. 명심하겠습니다. 즉시 인사발령 기한 올리고 10분 내로 사내 공지 띄우겠습니다. 잠깐. 전화를 끊으려던 최 실장을 아버지가 불러세웠다. 김민호는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테이블을 짚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식은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비싼 양복깃을 적셨다.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아버님. 이러실 순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고작 차 한 대 때문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서 받아오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그는 두서없이 울부짖으며 아버지의 옷소매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아버지는 더럽다는 듯 몸을 살짝 틀어 그의 손을 피하셨다. 그리고 수화기에 대고 마지막 확인 사살을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날리셨다. 그리고 하나 더 옷차량 번호 30가 9982, 제네시스 G90 수배해. 그룹 계열사 법인 명의로 된 차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게 변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판사의 선고처럼 들렸다. 김민호는 이제 우리 직원도 아닌데 그 가족이 법인 차를 몰고 다닐 권리는 없지? 법무팀에 전해. 3시간 안에 그 차가 회사 지하 주차장에 티끌 하나 없이 입고되지 않으면 아버지는 손목을 들어 억대 가격을 자랑하는 파텍 필립 시계를 확인하셨다. 공금 횡령 및 절도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고소 진행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경찰과 법무팀에 즉시 대기 명령 내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까맣게 변한 휴대전화 화면 위로 김민호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다. 다이닝 룸에는 다시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듯 펄떡거리는 김민호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나는 한때 부부의 연을 맺고 한 침대를 썼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이 일지 않았다. 불과 3시간 전 이곳으로 오는 차 안에서 그는 내게 미래의 청사진을 신나게 떠들어댔었다.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하고 아이는 국제학교에 보내고 물론 그 모든 비용은 내 아버지의 지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이 재벌가의 사위 자리를 확고하게 꿰찼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척추가 뽑힌 개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다. 수미나. 김민호가 고개를 돌려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듯 했다. 내가 좀 도와줘. 너희 아버지잖아. 내가 말하면 들으실 거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내 차 마음대로 가져가서 미안해. 제발 아버님께 말씀 좀 드려줘. 이건 그냥 집안일이잖아. 경찰은 안 돼. 신고하면 나 진짜 끝장이야. 우리 엄마 지금 산에 계신단 말이야. 그가 내게 뻗는 손가락에는 아직 우리의 결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3년을 끼고 다닌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손가락 마디가 불에 대인 듯 욱신거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앞에 놓인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속에서 치밀어 오르던 메스꺼움을 아주 조금 진정시켜 주었다. 3시간. 잔을 내려놓으며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북한산까지 차로 쏘면 안 막힌다는 가정하에 40분. 너희 어머니 하산하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오늘 밤 서울 시내 교통 상황이 좋기를 기도하는 게 좋을 거야. 김민호가 멍한 표정으로 입을 벌렸다. 내가 이렇게 냉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나는 언제나 그가 저지른 사고를 뒤에서 묵묵히 수습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너 미쳤어? 우리 엄마야. 만약 경찰한테 잡혀가기라도 하면 그럼 절도범이 되는 거지? 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김민호, 상황 파악 똑바로 해. 내가 내 엄마를 절도범으로 만든 거야? 아버지는 다시 젓가락을 들어 송이 한 점을 입에 넣으셨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다.
2시간 55분 남았네. 아버지가 무심하게 시간을 을조리셨다. 김민호의 몸이 감전된 듯 튀어올랐다. 그제야 그는 이것이 연극도 협박도 아닌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늘이 무너졌다. 그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어찌나 급하게 일어났는지 육중한 원목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쿵 하고 굉음을 냈다. 하지만 그는 의자를 세울 생각도 옷걸이에 걸린 재킷을 챙길 생각도 하지 못했다.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낚아채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달리면서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연신 통화 버튼을 눌러댔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젠장. 받으라고요. 공포와 히스테리로 가득 찬 그의 비명이 복도를 타고 멀어졌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폐 속에 고여있던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밥 먹자. 아버지가 내 밥그릇 위에 갈비 한 점을 올려주셨다. 식으면 비리다. 그릇에 놓인 갈비를 보는데 예고도 없이 눈물이 툭 떨어졌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 때문이었다. 이제야 알았다. 내가 그동안 이 가정의 평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삼켜왔던 유리 조각 같은 서름들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힘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고 우스운 것이었는지를.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김민호의 어머니는 지금 그 차를 타고 허영심의 늪에 빠져 있을 것이다. 입에 들어간 고기를 뱉어내게 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터였다. 게다가 그건 내 차였다. 나는 시어머니의 운전 실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후진 주차 한 번 하려면 30분 동안 누가 봐줘야 하는 수준이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당장 그 좁은 북한산 산길에서 당황한 채 차를 몰고 내려온다면? 나는 냅킨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아빠, 저 술 한잔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입가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띠셨다. 82년산 라피트 한 병 따거라. 같은 시각, 강북의 어느 구불구불한 산길. 김민호는 핸들을 잡은 손이 미끄러질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셔츠 등판은 이미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시트에 달라붙었다. 차량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들리는 뚜뚜 하는 연결음이 한 번 울릴 때마다 그의 살점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다. 받으라고. 엄마. 제발 좀. 그는 텅 빈 차 안에서 악을 썼다. 눈동자에는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전화가 자동 응답으로 넘어가기 직전 드디어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어유, 우리 아들. 스피커를 찢을 듯한 시어머니 특유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거센 바람소리와 웅성거리는 사람들 소리가 배경음으로 깔려 있었다. 이 시간에 웬일이니? 나 지금 등산 동호회 언니들이랑 사진 찍느라 바쁜데. 너 그거 아니? 사람들이 이 차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난리도 아니야. 다들 너 승진했냐고. 엄마. 입 다물고 내 말 들어요. 김민호가 어머니의 자랑을 고함으로 끊어버렸다. 극도의 공포로 인해 목소리가 찢어지며 삑사리가 났다. 지금 당장. Right now. 차 돌려서 내려와요. 사진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빨리 내려오라고요.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곧 불만 섞인 투덜거림이 들려왔다. 얘는 애가 왜 이렇게 싹수가 없어? 나 이제 막 올라왔는데 아직 백숙도 못 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산길이 얼마나 좁은데 차를 돌려 그냥 내려갈 때 백숙 처먹을 때가 아니라고요. 김민호가 핸들을 콱 내리쳤다. 클락션이 빵 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나 회사 잘렸어. 장인어른이 완전 뒤집어지셨다고. 그 차 회사법인 차야. 엄마가 3시간 안에 안 가져다 놓으면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감방 보낸대. 절도라고. 도둑질. 알아들어? 뭐라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로웠다. 해고. 경찰 신고. 너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 거냐? 사돈어른 회사인데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야? 묻지 말고. 빨리 와요. 감방 가기 싫으면
나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차 끌고 회사로 오라고요. 긁히든 박살나든 상관없으니까 빨리. 김민호는 그 말을 뱉어내며 목구멍에서 비릿한 피 냄새를 느꼈다. 전화기 넘어가 잠시 죽은 듯 조용해지더니 곧이어 허둥지둥하는 발소리와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아들 너 엄마 겁주는 거 아니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어이 울음기가 섞였다. 네, 내가 지금 갈게.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왜 먹통이야? 차가 너무 고급이라 작동법을 모르겠어. 어머. 내비게이션이고 뭐고 표지판 보고 와요. 빨리. 김민호는 전화를 끊고 엑셀러레이터를 바닥까지 밟았다. 계기판의 바늘이 미친 듯이 오른쪽으로 꺾였지만 그는 여전히 너무 느리다고 느꼈다. 너무 느렸다. 장인어른의 그 서늘한 눈빛과 최 실장의 사무적인 말투가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되고 있었다. 만약 진짜라면, 그게 진짜라면 그는 더 이상 생각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 시각 북한산 하산도로. 검은색 제네시스 G90 한 대가 술 취한 코끼리처럼 좁은 왕복 2차선 도로를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은 시어머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핸들을 쥔 양손은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관절이 하얗게 튀어나왔고 이마에서 흐른 식은땀이 두껍게 바른 화장을 녹여내며 얼굴에 흉한 골짜기를 만들고 있었다. 방금 아들이 한 마리 뇌전처럼 머릿속을 강타했다. 해고, 감방. 그 두 단어는 허영심으로 부풀어 올랐던 그녀의 심장을 순식간에 쪼그라들게 만들었다. 빌어먹을. 그녀는 덜덜 떨며 욕설을 중얼거렸다. 다른 허공을 헛디디듯 가속 페달을 밟았다 떼기를 반복했다. 차가 너무 컸다. 그녀가 몰던 낡은 중형차보다 한참이나 넓었다. 게다가 핸들은 또 어찌나 가벼운지 조금만 힘을 줘도 차머리가 휙휙 돌아갔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참다 못해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다. 빵, 빵. 신경질적인 경적 소리에 시어머니는 더욱 당황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뒷차를 먼저 보내주려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아유, 왜 이렇게 재촉해? 고급 차인 거 안 보여? 습관처럼 튀어나온 허세와 함께 핸들을 돌린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잊고 있었다. 이곳이 산길이라는 사실을. 오른쪽은 평탄한 도로가 아니었다. 녹슨 철제 가드레일이 있었고 그 아래는 자풀이 무성한 배수로였다. 이가 시릴 정도로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이 살림의 정적을 찢어발겼다. 차체가 쿵 하고 흔들리더니 누군가 칠판을 손톱으로 긁어내리는 듯한 끔찍한 소음이 이어졌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특수 도장이 무참히 벗겨져 나가는 소리였다. 아!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관성에 의해 몸이 앞으로 쏠리며 안전벨트가 가슴을 강하게 압박했다. 차가 멈췄다.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다. 엔진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틱 소리와 뒷차들의 미친 듯한 경적 소리만이 남았다. 시어머니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밀고 비틀비틀 걸어 나왔다. 그리고 보았다. 오른쪽 헤드램프부터 뒷문까지 길게 이어진 차의 속살이 보일 정도로 깊게 파인 흉터를. 풀옵션 G90이었다. 그 흉터는 마치 거대한 아가리를 벌린 심연처럼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망했다. 이번엔 진짜로 망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도심. 나는 와인잔을 흔들며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식탁 위에 엎어두었던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다. 차량의 긴급 연락처로 등록된 내 번호로 보험사에 자동 알림이 도착한 것이다. 시스템 알림 메시지가 떴다. 강북구 북한살로 인근에서 제네시스 G90 차량의 충돌이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메시지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다. 답장을 보내지도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다시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고 우아하게 와인을 한 모금 머금었다. 묵직한 와인의 풍미 끝에 피냄새 같은 달콤함이 감돌았다. 나는 손을 들어 테이블 옆에 호출벨을 눌렀다. 청아한 벨소리가 텅 빈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다. 지금부터가 진짜 사냥의 시간이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현모양처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숨죽여 살던 박수미는 이제 죽었다. 그 자리에는 칼자루를 쥔 사냥꾼만이 서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차가운 유리창을 가볍게 짚었다. 손끝 너머로 칠흑 같은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손끝이 유리에 닿는 그 찰나였다. 등 뒤에서 묵직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의 수행 비서이자 그룹 법무팀 내에서 가장 악명 높은 미친 게 강 변호사였다. 그는 내게 인사를 건네는 대신 아버지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휴대전화를 든 채 마치 내일 날씨를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보고했다. 확인했습니다. 차량 우측이 심각하게 파손되었고 전륜축이 틀어졌으며 하부 손상까지 의심됩니다. 가해자는 현재 성북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스테이크를 썰던 손을 멈추지 않으셨다. 절차대로 해. 딱 4글자였다. 강 변호사는 금태 안경을 추어 올렸다. 렌즈 너머로 서늘한 안광이 스쳤다. 알겠습니다. 형사 쪽은 업무상 횡령 및 특수절도로 입건하고 민사 쪽은 김 전 부장에게 연대 책임이 무엇인지 확실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섰다. 입가에 머물던 냉소가 마침내 얼굴 전체로 번져나갔다. 오늘 밤은 꽤나 길 것 같았다. 성북경찰서 형사과 조정실안은 캐캐묵은 담배 냄새와 싸구려 자판기 커피 냄새가 뒤섞여 역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깜빡거릴 때마다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귀신처럼 하얗게 질려 보였다. 억울해요. 형사 양반. 이거 진짜 우리 며느리 차라니까요. 가족끼리 차 좀 탄 게 어떻게 도둑질이에요? 문도 열기 전부터 시어머니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결혼식 날 단아하게 차를 마시며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고 훈계하던 그 여자가 맞나 싶었다. 지금 그녀는 시장통 싸움꾼처럼 책상을 쾅쾅 치며 젊은 순경에게 침을 튀기고 있었다. 머리는 닭집처럼 헝클어졌고 그 비싼 빨간 등산복은 흙탕물과 기름때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얗게 떡칠했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얼룩져 마치 진흙탕에서 기어나온 광대처럼 우스꽝스러웠다. 김민호는 그 옆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또각 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리자 김민호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강 변호사를 대동하고 들어서는 나를 본 순간 그의 눈동자에 서려있던 일말의 희망이 순식간에 절망의 잿빛으로 변했다. 수미나. 그가 일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철제 책상 다리에 무릎을 찧었다. 쿵소리가 났지만 그는 아픈 줄도 모르는 듯 비틀거리며 내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다. 강 변호사가 한 발짝 옆으로 움직여 거대한 벽처럼 내 앞을 막아섰다. 짙은 회색 슈트에서 풍기는 차가운 향수 냄새가 김민호에게서 나는 역겨운 땀 냄새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김민호 씨, 자중하십시오. 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금속처럼 단단했다. 저는 JH그룹 법무팀 대표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대화하시죠. 변호사. 뭔 놈의 변호사? 시어머니가 김민호를 밀치고 달려들어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수민아, 이 천하의 몹쓸 것. 내가 어떻게 시어미를 이 꼴로 만드니? 차 한 번 빌려 탄 게 그렇게 큰 죄냐? 경찰에 신고를 해? 나를 감방에 보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나는 작년 추석을 떠올렸다. 그때도 나는 이렇게 서 있었다. 새벽 4시부터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하느라 허리 한 번 못 펴는 부엌에서. 그때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내가 깎아준 과일을 먹으며 친척들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일 조금만 시켜도 엄살이 심해서 우리 때랑은 달라. 그때의 나는 바보처럼 한마디 대꾸도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웃음만 나왔다. 나는 그녀의 악쓰는 소리를 무시하고 의자를 빼 조용히 앉았다. 우아하게 치맛자락을 정리하는 내 모습에 그녀가 잠시 멈칫했다.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방금 출력한 차량 견적서와 고소장이었다.
그가 서류를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자 그 묵직한 소리에 시어머니의 비명이 뚝 끊겼다. 1차 견적 결과입니다. 강 변호사의 긴 손가락이 서류 위를 톡톡 두드렸다. 마치 판사의 망치 소리 같았다. 차량 수리비 예상 견적 4,800만 원, 여기에 차량 감가상각비, 견인비, 그리고 차량 파손으로 인한 그룹 업무 지연 배상금까지 합치면 강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칼날 같은 시선으로 김민호의 창백한 얼굴을 훑었다. 총 1억 2천만 원입니다.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1억 2천만 원. 그 숫자는 좁은 조정실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핵폭탄처럼 터졌다. 시어머니의 입이 쩍 벌어졌다. 탁한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 커졌고 목구멍에서는 컥컥 하는 닭목 비틀리는 소리가 났다. 얼마라고요? 그녀가 덜덜 떨며 되물었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다. 1억 2천만 원. 강 변호사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읊어주었다.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다. 물론 이건 민사 배상액일 뿐입니다. 김민호 씨가 법무상 횡령으로 받게 될 형사처벌 벌금과 회사가 그에게 청구할 지난 3년간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액 1억 5천만 원은 별도입니다. 김민호는 의자에 널브러진 채 천장만 멍하니 응시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부장 직함의 연봉이라야 고작 8천만 원 남짓이었다. 그마저도 체면치레하랴, 허영심 많은 부모님 뒷바라지하랴 매달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갔고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였다. 도합 3억 원에 달하는 빚. 지금의 그에게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오행산이나 다름없었다. 이럴 수는 없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더니 대성통곡을 하며 허벅지를 내리쳤다. 사람 살려. 재벌가가 사람 죽이네. 기자 불러. 내가 다 까발릴 거야.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 아니야? 왜 우리한테만 물어내래? 부부 공동 재산.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바닥에 널브러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는 내 눈빛은 쓰레기 봉투를 보는 것과 다름없었다. 어머니, 잊으셨어요. 나는 상체를 살짝 숙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결혼할 때 세금 문제 복잡하다고 부부 별산제 계약하자고 먼저 제안하신 게 어머니였잖아요. 제가 사업하다 망해서 아들 월급 통장에 압류라도 들어올까 봐 겁나신다고.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목구멍에서 딱 멈췄다. 그녀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그녀가 둔 가장 기막힌 훈수였다. 내 돈을 탐내면서도 혹시라도 내 빚이 아들에게 넘어올까 봐 철저하게 선을 그었던 그 계약. 이제 그 계약이 그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이혼 합의서였다. 종이 한 장을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김민호, 사인해. 김민호가 감전된 듯 몸을 일으켰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이혼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안 돼. 수민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내가 죽일 놈이야. 그가 쿵 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비비며 내게 기어왔다. 내 치맛자락을 부여잡은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여보, 우리 3년 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줘. 장인어른께 말씀만 잘 들으면 이 돈 안 갚아도 되잖아. 너 외동딸이잖아. 너희 집 재산에 비하면 이건 껌값도 안 되잖아. 제발. 나는 나에게 영원한 행복을 맹세했던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3년 전 결혼식장에서도 그는 이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내게 말했었다. 수민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그때의 그는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 눈에는 탐욕과 공포, 그리고 비열한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나의 묵인. 아니면 원래 그의 뼈속 깊이 박혀있던 천박함. 정. 나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치맛자락을 세게 잡아당겼다. 김민호, 내 차를 내 엄마한테 넘겨주면서 으스댈 때 그때는 정 생각했니? 밥상머리에서 장인어른한테 물건을 제대로 쓴다고 짓거릴 때
그때는 정 생각했어?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김민호가 웅얼거렸지만 목소리는 기어들어 가고 있었다. 내 엄마지, 내 엄마는 아니잖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주저앉은 모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계산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우리도 계산 끝까지 해보죠. 지난 3년 동안 당신 부모님 전세금 내가 냈고 당신 동생 대학 등록금도 내가 냈어. 심지어 지금 어머니가 입고 있는 저 등산복도 내 가족 카드로 긁은 거잖아. 나는 고개를 돌려 강 변호사를 보았다. 강 변호사님, 지난 3년간의 모든 계좌, 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명세서 뽑으세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이 모든 부당 이득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합니다.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내세요. 반환 청구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녀가 바닥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하지만 그녀가 달려든 곳은 내가 아니라 김민호였다. 이 등신 같은 놈. 짝. 살이 터지는 소리가 조정실을 울렸다. 김민호의 고개가 획 돌아갔고 입가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꼴을 만들어. 마누라 하나 꽉 못 잡아서 집안을 말아먹어? 이제 어쩔 거야. 내 노후 자금 물어내. 내 집 물어내. 시어머니는 악귀처럼 소리를 지르며 김민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손톱이 김민호의 얼굴을 핥히어 붉은 줄이 그어졌다. 김민호는 얼얼한 뺨을 감싸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게 그가 아내의 자존심까지 짓밟아가며 효도하려 했던 어머니의 실체였다. 돈 앞에서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가면은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갔다. 내 탓이라고요? 김민호가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기괴하게 울렸다. 엄마, 그 차 타고 싶다고 난리 친 거 엄마잖아. 친척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다고 떼쓴 거 엄마잖아. 엄마 욕심만 아니었어도 나 이렇게 안 됐어. 엄마가 내 인생 망친 거야. 엄마가. 이게 어디서 눈을 부라려. 내가 내 애미다. 애미는 무슨. 나 지금 빚이 3억이야. 3억이라고. 엄마가 갚아줄 거야? 두 사람은 서로 뒤엉켜 짐승처럼 물어뜯기 시작했다. 경찰들이 달려들어 뜯어말렸지만 고함과 비명, 책상이 밀리는 소음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구석에 서서 그 추악한 난장판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가슴 아픔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역겨울 뿐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강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가시죠.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하네요. 경찰서 정문을 나서자 새벽에 찬 공기가 훅 끼쳐왔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그 냉기가 더없이 상쾌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에 3년이나 묵혀있던 체증이 이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3개월 후,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나는 새로 뽑은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차 안에는 바흐의 첼로 선율이 흐르고 보르도 레드 컬러의 가죽 시트에서는 은은한 가죽 향기가 배어나왔다. 히터가 실내를 봄날처럼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다. 창밖으로 코트를 여민 행인들이 흩날리는 눈발을 헤치며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신호 대기에 걸려 차가 멈춰섰다. 무심코 시선을 돌린 곳에 허름한 포장마차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비닐 천막 틈새로 찬 바람이 숭숭 들어가는 낡은 가게였다. 그 흐릿한 백열등 아래 낯익은 두 그림자가 보였다. 보풀이 잔뜩 일어난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김민호였다. 수염을 깎지 않아 덥수룩한 얼굴에는 한때 대기업 엘리트라 불리던 시절에 생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잔뜩 웅크린 채 구겨진 고지서 한 장을 손에 쥐고 맞은편에 앉은 사람에게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몰라보게 늙어 있었다. 검게 염색했던 머리는 뿌리가 하얗게 새어 얼룩덜룩했고 손에는 싸구려 소주병이 들려 있었다. 그녀 역시 식탁을 내리치며 침을 튀겨가며 맞받아치고 있었다. 차창 너머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만으로도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알 수 있었다. 김민호가 소리쳤다. 이번 달 카드값이 왜 또 50만 원이야?
또 어디서 이상한 약 사 먹었어? 시어머니가 악을 썼다. 내 나이에 여기저기 쑤시는데 약 좀 먹는 게 죄냐? 이 불효자식아, 애미 약값 아까워서 그러냐? 나 지금 택배 상하차 해서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아? 빚 갚기도 벅차다고.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럼 그년한테 가서 빌던가. 걔는 돈도 많아서 손가락 사이로 흘리는 돈만 주어도 우리 평생 먹고 살겠다. 닥쳐. 그 사람 얘기 꺼내지도 마. 그 모습을 보는데 조소조차 나오지 않았다. 저것이 그들의 삶이었다. 좁고 춥고 서로를 향한 원망과 계산만이 가득한 진흙탕 속에서 그들은 남은 평생을 서로 갉아먹으며 살아갈 것이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다. 뒷차에서 가볍게 경적을 울렸다. 나는 시선을 거두고 앞을 보았다. 발끝으로 가속 페달을 살짝 밟자 트윈 터보 엔진이 났고 묵직한 으르렁거림과 함께 차체를 부드럽게 밀어냈다. 등 뒤로 기분 좋은 압력이 느껴졌다. 타이어가 바닥에 깔린 눈을 밟으며 뽀득하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 길가 포장마차와 찬바람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던 두 사람은 순식간에 100m 속으로 멀어지더니 흩날리는 눈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나는 창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차가운 눈송이 몇 점이 춤추듯 들어와 내 뺨에 내려앉았다. 시원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에 들어오냐? 장 아줌마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더라. 나는 피식 웃으며 음성 답장을 보냈다. 네, 아빠. 좋은 와인 2병 들고 갈게요. 차는 탁 트인 대로를 향해 미끄러져 나갔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나의 세상이었다. 깨끗하고 환하며 무엇보다 자유로운